2024년 6월 남중국해 고요한 바다 위에서 순식간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두 척이 필리핀 해군 함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 깨지는 유리, 그리고 도끼와 칼을 든 중국 경비대원들. 그들은 필리핀 선원들을 위협했고 한 선원은 엄지손가락을 잃었죠. 그게 팔이었다면 그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작은 암초 하나를 두고 벌어진 세계 패권의 미묘한 전쟁이었죠. 이 바다, 남중국해는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그 아래엔 미국과 중국, 그리고 6개 나라의 야망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1이 통과하고 수조 달러의 자원이 묻혀 있는 이 바다. 이곳이 지금 21세기 가장 위험한 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남중국해의 깊은 균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도끼와 칼이 등장한 그날의 충돌이 어떻게 초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잔잔한 바다가 지금 폭풍의 눈이 되었는지를 말이죠. 2024년 6월 남중국해의 잔잔한 수면 위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두 척이 필리핀 해군 함선을 향해 돌진했고 몇 분 후 충돌이 발생했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해안경비대원들이 도끼와 칼을 휘두르며 필리핀 선원들을 위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라 불리는 작은 산호초에서 일어났는데요. 필리핀은 이곳에 좌초된 낡은 군함을 기지 삼아 소수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중국은 필리핀의 암초 접근을 반복적으로 차단해왔고 6월의 재보급 시도는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죠. 한 필리핀 선원은 배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팔이었다면 그는 출혈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남중국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둘러싼 6개국의 치열한 주권 경쟁이었고 그 뒤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세력 다툼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수역 중 하나입니다. 매년 3조 4천억 달러 상당의 화물이 이 바다를 통과하며 해저에는 수천만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죠. 이곳의 어업은 수백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이 바다를 둘러싸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해안에서 약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합니다. 각국은 이 수역 내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할 권리를 갖죠. 그런데 중국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요구합니다. 소위 구단선이라 불리는 9개의 점선을 그어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선은 70년 넘게 중국 정부가 고수해온 것으로 역사적 권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죠.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산호초를 점령하고 인공섬을 건설하며 군사기지를 세웠죠. 스프레틀리 군도에서는 산호초에 엄청난 양의 모래를 쌓아 올려 비행장과 무기시설을 갖춘 완전한 군사기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매립한 면적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넓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전략은 단순히 선을 긋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통제를 위해 거대한 해안 경비대 함대를 배치했고 이들은 다른 나라의 선박들을 체계적으로 위협하고 있죠. 2014년에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석유 플랫폼을 설치하고 수십 척의 선박을 보내 베트남 선박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베트남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무인도인 휘트선 리프에 200척이 넘는 어선을 정박시켰습니다. 필리핀은 이것이 인공섬 건설을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우려했고 이로 인해 몇 달간 대치 상황이 이어졌죠. 배들이 결국 떠나긴 했지만 중국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남중국해를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누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자신들이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각국의 반응 방식을 살펴보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은 대만과 브루나이입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추가 갈등을 원하지 않아 조용히 지내고 있고, 브루나이는 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말레이시아는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할 때만큼은 단호합니다. 중국이 항의해도 멈추지 않죠.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는 자국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하지만 자원 문제에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중국의 전략을 그대로 모방해 여러 산호초를 점령하고 섬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특정 산호초의 바닥을 파내 그 모래로 다른 섬들을 확장했는데 2022년부터는 실제로 중국보다 더 많은 영토를 매립했습니다. 놀라운 건 중국이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베트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죠. 가장 공격적인 대응을 하는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2022년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필리핀의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를 피하고 조용히 지냈지만 마르코스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죠. 해군에게 현장 배치를 명령하고 중국 해안 경비대의 위협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대포 공격, 충돌 위협, 언어적 협박 등 중국의 모든 행동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필리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행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고 이웃 나라들과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었죠. 동시에 중국이 과잉 반응하도록 유도해 그들의 공격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 했습니다. 사비나 제도를 둘러싼 대치는 이러한 전략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모두 이곳에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어느 쪽도 영구 구조물을 세우지는 않았죠. 2024년 4월 필리핀 선박이 이곳에 정박하자 중국 함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배를 포위하고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했으며 결국 필리핀 선박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흥미로운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국제 언론에서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조금 느슨하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인가. 중국은 본질적으로 항상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필리핀이 자신들의 행동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2024년 6월에 세컨드 토마스 암초 충돌은 이러한 긴장의 정점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좌초된 군함의 주둔한 병력에게 재보급을 시도하자 중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경비대원들이 도끼와 칼로 무장한 채 필리핀 선원들을 위협했고, 배가 충돌하면서 한 선원이 엄지손가락을 잃었죠.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이것은 가장 폭력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중국해 긴장이 왜 고조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한 나라가 중국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고,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수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충돌 후 두 나라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필리핀은 병력에게 재보급을 할 수 있지만 좌초된 배를 수리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거래는 단기적으로 긴장을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좌초된 배는 언젠가 수리되어야 합니다. 그 배가 무너지면 필리핀은 암초에 대한 물리적 거점을 잃게 되죠. 따라서 미래에는 더욱 심각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러 분쟁 지역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은 필리핀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죠. 여기에는 소위 공공선박에 대한 공격도 포함됩니다. 즉,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충돌 중 어느 것이든 미국의 개입 의무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잃은 그 필리핀 선원이 만약 팔을 잃었다면, 그래서 출혈로 사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과 조약을 맺은 동맹국의 군인이 중국과의 충돌에서 목숨을 잃은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작은 충돌이 쉽게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엄지손가락 사건 이후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필리핀은 조약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왜 필리핀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베트남에는 관대한지입니다. 베트남은 말 그대로 섬을 건설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필리핀이 무엇을 하든 강력하게 제지하죠. 유일한 차이점은 필리핀이 초강대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시험하기 위해서죠. 남중국해 외에도 중국은 대만을 장악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현재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강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이 반드시 동맹을 지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이 만약 미국이 필리핀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중국과 대화하고 거래하며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필리핀과 미국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중국에 대한 불신은 커졌습니다.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의 80% 이상이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며 중국을 신뢰하는 비율은 20% 이하로 떨어졌죠. 중국의 강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학은 남중국해 갈등이 단순히 영토 분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6개국이 바다와 섬을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세력 다툼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유로운 항해와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3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하며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에너지 수송로의 대부분이 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만약 중국이 이 수역을 완전히 통제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와 안보에 엄청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이유죠. 필리핀의 저항은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단순히 자국의 영토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일방적인 확장에 제동을 걸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테니까요. 베트남의 섬 건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자국의 주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1979년 중국과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는 나라답게 베트남은 중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자원 개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중적 접근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완전히 대립하지도 완전히 순응하지도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 잡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그리고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중립을 지키기가 힘들어지죠.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작은 충돌 하나가 훨씬 더 큰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해안 경비대, 해군, 어선, 민병대, 여러 국가의 배들이 좁은 수역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오해, 기술적 실수, 또는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의 충돌이 그런 예입니다. 계획된 공격은 아니었지만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죠. 다음번에는 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양국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에 10번째 단선을 추가해
대만 주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갈등이 단순히 남쪽 바다에 국한되지 않고 대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1도련선 안쪽의 모든 수역을 장악하는 것이고 남중국해는 그 전략의 일부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필리핀과의 충돌은 중국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필리핀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대로 필리핀이 버틴다면 다른 나라들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 작은 암초들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중국해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원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고 싶어 하죠. 이러한 긴장 속에서 언제든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21세기 국제 질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규칙이 도전받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인다면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사회가 규칙 기반 질서를 지켜낸다면 그것은 다른 지역의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필리핀 선언의 잃어버린 엄지손가락은 작은 상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훨씬 큽니다. 그것은 남중국해의 긴장이 더 이상 추상적인 외교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충돌에서는 더 심각한 부상이, 그 다음에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황을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 남중국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6개국의 영토 경쟁이 아닙니다. 그 표면 아래에는 두 초강대국의 세력 다툼이 있고 그 위에는 수많은 배와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해안경비대와 해군, 어부와 민병대, 외교관과 군인들이 모두 이 복잡한 게임의 일부죠. 그리고 이들 중 누군가의 실수 하나가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폭풍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